우주인이 우주 정거장 안에서 둥둥 떠다니는 모습을 보면 우주에는 중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주 정거장이 있는 높이에도 지구 중력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력이 정말 없다면 우주 정거장은 지구 주위를 돌지 않고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려야 합니다. 우주인이 떠있는 진짜 이유는 우주 정거장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구를 향해 함께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옆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땅에 충돌하지 않고 지구의 둥근 표면을 따라 계속 비껴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궤도 운동입니다. 엘리베이터의 줄이 끊어져 엘리베이터와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떨어진다면 잠시 동안 몸이 떠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주인은 중력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중력에 의해 우주 정거장과 함께 계속 자유낙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지구가 태양에 가까워지고 겨울에는 멀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언뜻 보면 자연스러운 설명이지만 이 말로는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이 서로 반대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한국이 여름일 때 호주에는 겨울이 찾아옵니다. 지구 전체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같으므로 거리 때문에 계절이 생긴다면 두 지역의 계절도 같아야 합니다. 계절을 만드는 핵심은 지구 자전축이 약 23.4도 기울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북반구가 태양 쪽으로 기울어질 때는 햇빛이 더 수직에 가깝게 들어오고 낮도 길어집니다. 같은 양의 빛이 더 좁은 면적에 집중되므로 기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태양에서 기울어지는 시기에는 햇빛이 비스듬하게 퍼지고 낮도 짧아집니다. 흥미롭게도 지구는 북반구의 겨울인 1월 무렵 태양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결국 계절을 결정하는 것은 태양과의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햇빛이 들어오는 각도와 낮의 길이입니다. 볼링공과 깃털을 동시에 떨어뜨리면 볼링공이 먼저 땅에 닿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물체일수록 중력이 더 강하게 끌려가며 빠르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무거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더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물체는 움직임을 바꾸기 어려운 성질, 즉 관성도 더 큽니다. 공기가 없는 진공에서는 물체의 무게와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집니다. 볼링공과 깃털도 진공 속에서는 동시에 바닥에 도착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서로 다른 낙하 속도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중력의 차이가 아니라 공기 저항입니다. 넓고 가벼운 깃털은 내려오면서 많은 공기와 부딪히지만 단단하고 무거운 공은 상대적으로 공기의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종이를 펼쳐서 떨어뜨릴 때보다 둥글게 꾸겨가지고 떨어뜨렸을 때 더 빨리 내려오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무거워져서가 아니라 공기와 부딪히는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번개는 같은 곳에 두 번 치지 않는다는 표현은 아주 드문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자주 사용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번개는 같은 장소에 두 번뿐만 아니라 여러 번 내리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변보다 높고 홀로 솟아있는 건물이나 철탑, 나무는 반복해서 번개를 맞기 쉽습니다. 번개가 한번 지나갔다고 해서 그 장소가 다음 번개로부터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름과 지면 사이에 다시 전하가 쌓이면 전기가 이동하기 쉬운 조건을 갖춘 장소는 또다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번개처럼 보이는 섬광 안에서도 같은 경로를 따라 여러 차례의 방전이 빠르게 이어져 번쩍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주변에 번개가 떨어졌다고 해서 이제 이곳에서는 다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 번개는 이전에 어디를 쳤는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같은 조건이 다시 만들어지면 같은 장소를 얼마든지 다시 선택합니다. 전기와 물이 위험하다는 사실 때문에 물 자체가 전기가 매우 잘 통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순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물은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습니다. 전류가 흐르려면 전하를 운반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입자가 필요한데 순수한 물에는 그런 입자가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이나 생수, 바닷물이 전기를 통하게 하는 이유는 물속에 소금과 미네랄 같은 물질이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들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뉘어 움직이며 전류를 전달합니다. 특히 바닷물은 소금이 많이 녹아있어 순수한 물보다 훨씬 전기가 잘 흐릅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물과 전기로 직접 확인하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현실의 물은 대부분 완전히 순수하지 않고 피부와 주변 물질에도 여러 이온이 존재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험한 것은 단순한 물 분자만이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들이 만들어내는 전기의 통로입니다. 전자레인지라는 이름에는 전자와 방사선이라는 무서워 보이는 이미지가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로 음식을 데우면 음식이 방사능에 오염되거나 위험한 에너지가 음식 안에 남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판은 X선과 같은 이온화 방사선이 아닙니다.
마이크로파는 음식 속 물 분자 등의 에너지를 전달해 움직임을 증가시키고 그 결과 열이 발생하도록 만듭니다. 마이크로파의 에너지는 음식에 흡수되면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전자레인지가 꺼진 뒤에도 음식 안에서 마이크로파가 계속 돌아다닌다는 것이 아닙니다. 햇빛으로 따뜻해진 돌이 햇빛을 만들어내지 않는 것처럼 전자레인지로 데운 음식도 마이크로파를 생산해내거나 방사능을 갖게 되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기기를 사용 설명에 따라 쓰는 상황에서 전자레인지의 역할은 음식을 방사성 물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파를 이용해 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인간은 평소 뇌의 10%만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90%를 깨우면 엄청난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꽤나 많습니다. 영화나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느껴지지만 뇌의 대부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산을 할 때, 말을 할 때, 움직일 때, 얼굴을 알아볼 때 서로 다른 뇌의 영역을 사용합니다. 가만히 쉬는 동안에도 뇌는 호흡과 심장박도를 조정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주변 정보를 처리합니다. 모든 영역이 매 순간 최대 노출로 동시에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체의 90%가 쓸모없이 방치되어 있다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뇌 손상도 위치에 따라 언어, 운동, 기억이나 감정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뇌의 넓은 영역이 각자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뇌의 10%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들을 서로 다르게 사용합니다. 혀 끝은 단맛, 혀 양옆은 신맛, 혀 뒤쪽은 쓴맛을 느낀다는 혀의 맛지도를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대로라면 혀 끝에 소금을 갖다 대면 짠맛을 거의 느끼지 못하고 혀 뒤쪽에 설탕을 대면 단맛을 느끼지 못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감지하는 수용체는 특정 한 구역에 모여있지 않습니다. 맛 봉오리가 존재하는 혀의 여러 부분에서 기본적인 맛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부위에 따라 특정한 맛에 대한 민감도가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도처럼 각 구역이 하나의 맛만을 전담하지는 않습니다. 이 오해는 과거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작은 민감도 차이를 지나치게 단순한 그림으로 바꾸면서 널리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혀는 서로 분리된 5개의 맛 구역이 아니라 여러 맛을 함께 감지하는 수많은 수용체가 분포한 감각기관입니다. 손등이나 팔목을 보면 피부 아래의 혈관이 파랗거나 푸른빛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산소가 없는 정맥혈은 파란색이고 공기와 접촉하는 순간 빨간색으로 변한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피는 몸 안에서도 파란색이 아닙니다. 산소가 풍부한 동맥혈은 비교적 밝은 붉은색이고 산소가 적은 정맥혈은 더 어두운 붉은색입니다. 두 경우 모두 색을 만드는 핵심은 철을 포함한 헤모글로빈입니다. 피가 몸 밖으로 나와 갑자기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혈관이 파랗게 보이는 것은 피부와 빛이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 흡수되고 산란한 뒤에 다시 눈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혈관이 실제 혈액의 색과 다르게 푸르게 인식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정맥을 파란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구별을 위한 약속일 뿐입니다. 몸속에서 흐르는 인간의 피는 언제나 붉은 계열입니다. 머리를 말리지 않고 밖에 나가거나 추운 바닥에서 자면 감기에 걸린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감기는 차가운 공기 자체가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병이 아닙니다. 감기의 직접적인 원인은 리노바이러스를 비롯한 여러 호흡기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단지 몸이 차가워졌다는 이유만으로 감기가 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겨울과 감기가 아무 관계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추운 계절에는 일부 호흡기 바이러스가 더 활발히 유행하고 사람들이 환기가 부족한 실내에 가까이 모여 지내는 시간도 늘어납니다. 건조한 환경이나 코 점막의 상태가 감염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운 날씨는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데 간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있지만 감염을 일으키는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바이러스입니다. 추위는 감기 바이러스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달에는 지구에서 절대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달의 어두운 면이라고 부르며 햇빛이 영원히 들지 않는 장소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달의 뒷면도 앞면과 마찬가지로 햇빛을 받으며 낮과 밤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는 이유는 달이 자전하는 시간과 지구를 한 바퀴 공전하는 시간이 거의 같기 때문입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도는 동안 자신의 몸도 한 바퀴 회전하므로 항상 비슷한 면이 지구를 향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햇빛도 닿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초승달이 거의 보이지 않는 사계 시기에는 지구를 향한 면이 밤이고 오히려 달의 뒷면이 태양빛을 가득 받고 있습니다.
달의 어느 지역이든 대부분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며 각각은 지구 시간으로 약 2주씩 이어집니다. 어두운 면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먼 쪽 면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사막을 떠올리면 뜨거운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모래 언덕과 낙타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온도가 아니라 강수량입니다. 비나 눈이 매우 적게 내려 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 부족한 지역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막 중에는 매우 뜨거운 곳도 있지만 1년 내내 차가운 극지 사막도 있습니다. 남극의 일부 지역은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만 강수량이 극도로 적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사막에 해당합니다. 또한 모든 사막이 모래 언덕으로 덮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바위와 자갈, 얼음, 드러난 암반이 대부분인 사막도 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사막도 습도가 낮고 열을 붙잡아둘 구름이 적어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막은 뜨거운 모래의 땅이 아니라 무엇보다 물이 부족한 건조한 환경입니다. 우리가 사막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더위와 모래는 수많은 사막 중 일부가 가진 모습일 뿐입니다.